네, 5.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9절은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Hybrid Equivalent 모델이 되겠습니다. Hybrid Equivalent 모델. H 파라미터를 활용한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H 파라미터를 활용한 이 모델을 사용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했던 RE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해지기 때문에 TR의 DC 해석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제 DC 커런트, IC나 뭐 I나 같으니까 네. 이 전류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모델이 됐고 결국 이제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오퍼레이팅 포인트, 동작점이 지금 현재 어떠냐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 값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데이터 시스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긴 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항상 뭐 언제나 어떤 여건에서나 다 똑같은 값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H 파라미터로 이제 모델링 하게 되면 뭐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풋 임피던스, 뭐 볼티지 피드백 레이쇼 뭐 등등등 이거 리버스이긴 한데요. 등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고 이 정의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뭐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은 여기 HR입니다. HR은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다. 그 다음에 HO는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아서 이게 이제 어드미턴스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크다. 이거는 모의 입장이죠. 네. 라는 것을 이제 잠깐 머릿속에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이제 RE 모델이 더 이제 자주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있었던 것은 여기 하이브리드 이퀴버런트 모델이라고 써 있는데요. 잘 보게 되면 전부 다 H로 써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포트 시스템에서 투포트 시스템을 모델링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 중에서 H 파라미터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을 배울 때 투포트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파라미터 모델을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뭐 G 그 다음에 뭐 어드미턴스 Y 그리고 지금 같은 H 파라미터 혹은 뭐 T 파라미터 트랜스미션 혹은 뭐 ABCD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결국 투포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수가 4개가 있죠. 왼쪽에 전압과 전류, 오른쪽에 전압과 전류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사이의 관계를 매트릭스의 형태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변수가 여기에 어딘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딘가에. 만약에 이쪽에 전류가 들어가고 이쪽에 전압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임피던스 성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V는 IR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임피던 파라미터가 되겠죠. 반대로 이쪽이 I고 이쪽이 V가 되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다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그죠? 어드미턴스가. 뭐 그런 식이죠. 그러면 이게 그럼 왜 TR을 쓰는 거에서는 왜 H 파라미터 쓸까? 라고 생각이 들겠죠. TR의 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R의 속성을 보게 되면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출력의 전류가 입력 전류의 베타배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죠. TR이 이제 TR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죠? 기본적인 속성에서 그와 같은 관계식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는 거죠. 이쪽이 이제 인풋에 해당되는 거고 이쪽이 아웃풋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아웃풋 쪽은 이거에 대한 관계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즉 IO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웃풋 쪽은 우리가 노턴의 형태로 모델링 하는 거죠. 이렇게 노턴의 형태로 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럼 인풋 쪽은 어떻게 되느냐? 인풋 쪽은 태분한의 형태로 모델링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II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려면 여기는 태블한 형태가 되려면 VI는 의 형태가 되겠고 이쪽은 노턴의 형태가 되려면 IO는 의 형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치가 전압과 전류가 섞여 있죠. 그죠? 그것도 인풋과 아웃풋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쪽은 태분한, 이쪽은 노턴의 형태를 띠고 있었죠. 네. 지금 TR을 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요거, 자, 여기에 대한 방정식을 벡터 매트리스 폼을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이거를 수식을 풀어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수식을 풀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VI와 IO가 이렇게 표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저 수식으로부터 이 수식으로부터 이 각각의 파라미터 4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이퀘이션에서 각각의 파라미터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H11은 예를 들어서 H11은 VO가 0일 때 II 분의 VI를 하게 되면 H11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VO가 0일 때 II 분의 VI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풋 임피던스이긴 한데 언제나 아웃풋을 쇼트 시켰을 때죠. 그래서 쇼트 서킷일 때의 인풋 임피던스 파라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H1을 그렇게 되겠죠. 네, 유사한 방식으로 다 하면 되겠습니다. 유사하게 내가 H12를 알고 싶다. H12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없애야 되겠죠. 그죠? II가 없을 때 H12는 양변을 VO로 나누면 VO분의 VI가 되겠죠. VO분의 VI인데 언제? II가 0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II가 0이니까 5분이죠. 전류가 없으니까. 그때 전압의 B인데 근데 거꾸로죠. 입력분의 출력이 아니고 아웃풋분의 인풋입니다. 그죠? 그래서 리버스 트랜스퍼 볼티지 레이쇼입니다. 리버스 아웃풋에서 인풋 쪽으로 그거의 볼티지 레이쇼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와 같은 식으로 다 하면 됩니다. H21도 얘가 0일 때 II분의 IO니까 커런트 게인이죠. 그쵸? 커런트의 B인데 언제? VO가 0일 때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H22를 구하고 싶으면 II가 0일 때 VO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죠. VO분의 IO 언제? II가 0일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전압분의 전류니까. 그래서 아웃풋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름을 보게 되면 앞에는 앞부분엔 조건이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는 다 조건을 써 있죠. 그죠? 조건을 써 있고 그 뒤에 인풋 이름이 있죠. 그죠? 이름이 있어서 요거는 그 앞 글자를 따서 i가 있으니까 hi 요거는 r이니까 hr 이거는 f니까 hf 요거는 아웃풋 o니까 ho 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이제 쉽게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저항이니까 ohm이고 같은 거니까 단위가 없고 같은 거니까 단위가 없고 이거는 저항 분의 1 어드미턴스니까 Siemens 혹은 모가 되겠죠. 모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수식을 바탕으로 회로도를 그려보면 이쪽은 전압 기준이니까 태분한 등가 형태, 이쪽은 전류 기준이니까 노턴의 형태를 그려주면 이와 같이 될 겁니다. VI는 KVL이 돼야 되니까 VI는 IIH11에다가 또 다른 전압인데 H12의 VO, 즉 디펜던트 볼티지 소스가 되는 거죠. 이쪽은 IO는 갈라져서 두 개 합인데 하나는 H21의 II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H22의 VO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 저항 옆에 써 있긴 하지만 저항은 아니고 지멘스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예,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H11은 인풋 임피던스니까 HI라고 쓰고 H12는 리버스 트랜스퍼 볼티지 레이시오니까 리버스니까 HR이라고 쓰고 H2는 forward transfer current ratio니까 HF라고 쓰고 H22는 output conductance, output admittance였었죠. 이기 때문에 HO라고 씁니다. 예, 여기서 H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죠? HFE라고 하는 걸 봤었죠. 예, 그 HF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뭘 얘기했었냐면, 야, 요거는 굉장히 작았다. 요거는 이것도 굉장히 작은 값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HR은 굉장히 작은 값이다. HO도 굉장히 작은 값이다. 뭐일 때? 지멘스일 때, 어드미턴스일 때. 따라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항값으로는 굉장히 큰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이거는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으니까 이제 무시할 수 있을 거다. 0으로. 그리고 HO도 굉장히 작다. 뭐일 때? 어드미턴스일 때. 따라서 HO분의 1, 즉 저항값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이게 HO가 요거일 때 굉장히 작고 분의 1로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니까 오픈된 것처럼 근사화가 가능할 거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노테이션을 쓸 때 이 각각의 HI, HR, HF, HO라고 하는 것이 커먼 이미터로 쓰이게 되면 그 뒤에다가 E를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HFE를 베타 대신에 DR의 데이터 시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커먼 베이스 같은 경우 여기 B를 붙여서 씁니다. 그럼 커먼 컬렉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커먼 컬렉터일 때 우리가 앞서 해석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커먼 컬렉터는 커먼 이미터의 모델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작고 이게 굉장히 이거의 저항 성분이 굉장히 크다. 예,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근사화를 할 때 훨씬 더 회로를 단순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커먼 이미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있었던 모델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고 커먼 베이스도 이와 같이 됩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가 첨자를 E를 붙였냐 아니면 B를 붙였냐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단자가 여기는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커먼 이미터니까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죠. 인데 반해서 커먼 베이스는 신호가 이미터로 들어가니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베이스가 커먼이죠.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HR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으니까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굉장히 작다고 하는 것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쇼트 시킨 것으로 근사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사화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HO라고 하는 어드미턴스 값이 무지하게 작았기 때문에 HO 분의 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성분은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크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항 성분이 무한대와 같기 때문에 전류가 못 흐르는 거죠. 따라서 오픈이 될 겁니다. 네, 이거는 오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모델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 디펜던트 볼티 소스가 있었고 여기에 저항이 있었지만 근사화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혹은 이와 같이 근사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등가 모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5장을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활용했던 그 모델 그대로죠. 모양이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먼 이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뭐였었냐면 베타의 R이었었고 이 값이 뭐였었냐면 베타였었어요. 커먼 베이스는 이 값이 뭐였었냐면
스몰 re였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2m죠. 2m, 2m. 2m에서 바라봤을 때의 AC 저항 성분이었었죠. 그 다음에 커먼 베이스 같은 경우는 2m에 DR 같은 경우에 2m에 흐르는 전류는 컬렉터 전류 흐르는 전류랑 거의 같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렇게 알파의 IE의 형태가 됐었고,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요. 다시 쓰면 알파의 IE였었고, 이 알파라는 값은 1보다 아주 조금 작은 그런 값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커먼 베이스니까 커먼 베이스죠. 이렇게 베이스. 아,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2m가 아니고 베이스겠죠. 수정하자.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사화된 모델을 하게 되면 여기 있던 디펜더 볼티지 소스는 생략을 하고, 이거는 이제 지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생략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항 성분이 혹은 어드미턴 성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서 무시가 가능할 수도 있고 무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무시하지 않고 단순화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네. 이제 요게 이제 이거 분의 1을 하게 되면 이게 이 값이 되는 거죠. 네. 커먼 베이스도 이제 마찬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알파 i였었죠. 그죠? 여기는 스몰 re였습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거니까 대략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모델링 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았고, 요 값이 굉장히 작다는 것도 알았고, 이 저항 값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값이나 요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커먼 베이스로 쓰느냐 혹은 커먼 이미터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네, 이어서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 5.22절의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은 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고주파에서까지의 영향을 반영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주파수가 낮으면 단자 사이 혹은 뭐 와이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인덕턴스나 커패시턴스 같은 그런 성분들을 다 무시할 수가 있는데,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무시했었던 어떤 기생하고 있었던 패러시틱 그런 그 영향들이 좀 더 크게 무시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크기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모델링에 반영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TR을 이와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2에서 주파수 응답,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배울 때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 프리퀀시 부분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모델링을 하고 또 그거에 의한 영향들을 분석하는 그런 부분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주파 성분 하이 프리퀀시죠.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챕터 5에서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회로 2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3절은 트랜지스터 파라미터들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TR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된 상수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는 변화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요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도미넌트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C입니다. 컬렉터 흐른 전류. IC. IC가 변함에 따라서 값도 지금 변하고 있죠.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로그 스케일입니다. 이쪽도 로그 스케일, 세로 축도 로그 스케일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TR의 베타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다른 파라미터들도 H 파라미터들도 다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C가 변함에 따라서 많이 변하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이터식은 이 HFE 같은 경우에도 IC가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얼마일 때에 베타가 미니멈 맥시멈 얼마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죠, 온도. 온도도 뭐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왜냐면 전자의 이제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질 테니까. 대략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100도 끓는 점이고, 물에 끓는 점이고, 여기가 0도니까 물에 어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변하긴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변하는 거죠. 여기 25도씨 룸 템퍼리처 이게 실온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일반적으로 소자들의 스펙 데이터시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파라미터 값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C입니다. VC. 이 IC나 VC 값은 우리의 Q포인트에 해당되는 값이죠. 지금 DC 값입니다. DC. 그 Q포인트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싶은 거죠. 자, 이거에 따라서 아까 변했었죠. 유사하게 VC 값에 따라서도 변하게 됩니다. VC 값에 따라서도 이렇게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주로 쓰는 HIE라든지 HFE는 VC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간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외 다른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의 H 파라미터들이 다 변한다. 근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역시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지금 온도, IC, VCE 세 가지에 대한 그 변화, 그 영향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래프 형태로 살펴봤었는데 보니까 역시 IC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온도의 변화가 분명히 중요한 팩터이긴 하지만 역시 IC, DC 커런트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였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티피컬 웨이브폼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똑같은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회로에서 DC 해석을 하게 되면 TR의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의 DC 값 VC, VE 값들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DC 전류 값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신호를 키우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각 단자의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관심사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2m에 이렇게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있으면 바이패스가 되기 때문에 AC적으로는 여기가 쇼트가 돼서 0이 되죠. 따라서 여기는 AC 신호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C 해석을 한 이 결과로부터 예를 들면 여기가 VCC, VC, 여기가 VB, 0.7V 빠져서 여기가 VE,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있으면 VB에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작겠지만 VE는 바이패스 때문에 AC 성분이 없으니까 그냥 쭉 직선이 됩니다. 쭉 이렇게 직선. VC는 베이스하고 컬렉터는 역상이 되니까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베이스하고 이미터는 여기 여러분이 이미터 팔로우를 생각해 보면 될 수 있는 것처럼 0.7V라고 하는 전압차를 갖고 거의 똑같은 파형을 갖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똑같이 여기도 0.7V, 여기도 0.7V 차이. 그 갭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게 훨씬 크고 여기는 훨씬 작아서 잘 보이지 여기 이 진폭은 훨씬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실험실에서 이제 파형을 찍어보거나 혹은 그 전에 피스파이스 같은 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